안녕하세요. 화학 반응에 숨겨진 뜨겁고 차가운 비밀, 이 반응열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겨울에 흔들면 따끈해지는 손난로, 또 운동하다 다쳤을 때 터트리면 확 차가워지는 냉찜질팩. 이 두 가지 현상 속에는요, 오늘 우리가 배울 아주 중요한 공통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화학 변화에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 에너지의 출입을 과학적으로 좀 더 멋지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핵심 개념, 엔탈피입니다. 이 엔탈피라는 개념만 정확히 잡으면요, 오늘 내용은 정말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네, 엔탈피 변화, 우리가 보통 기호로는 델타 H라고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드나드는 열 에너지를 가리키는 값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풀어볼까요? 화학 반응이라는 게 기존 결합을 끊고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때 결합을 끊으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하고요. 반대로 새로운 결합이 생길 때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됩니다. 이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의 차이, 그 총합이 바로 반응열, 즉 델타 H인 거죠. 그래서 이 델타 H 값이 0보다 작다, 즉 음수다, 그럼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뜻이니까 발열 반응이고요. 0보다 크다, 즉 양수다, 그럼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이니까 흡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랑 간단한 도구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Q는 MC 델타 T라고 외우죠? 여기서 Q는 우리가 구하려는 열량을 뜻하고요. M은 반응이 일어난 용액의 질량, C는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값인 비열, 그리고 델타 T는 반응 전후의 온도 변화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열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실험 대상의 알파이자 오메가니까요. 이 식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럼 공식에 있는 저 비열씨 값 4.18이라는 숫자는 어떤 실험에서든 똑같이 쓰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용액마다 비열은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실험에서는 보통 묽은 수용액, 그러니까 물이 대부분인 용액을 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용액의 비열이 그냥 물의 비열과 거의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인 4.18 줄/g도 이 값을 근사치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반응이 일어나는 물이 얻거나 잃은 열량 Q는 물의 질량 M과 비열 C 그리고 온도 변화 델타 T의 곱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접 실험실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 간이 열량계 실험을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죠. 실험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째, 스티로폼 컵 2개를 겹쳐서 단열이 잘 되는 간이 열량계를 만들고 반응 전 초기 온도를 정확하게 잽니다. 둘째, 준비한 반응 물질들을 조심스럽게 섞어주고요. 특히 염산 같은 씨앗은 다룰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셋째, 이제 반응이 시작되면 온도계를 보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거나 낮을 때를 찾아서 그 온도차, 즉 델타 T를 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외웠던 공식, Q는 MC 델타 T에 우리가 측정한 값들을 넣어서 반응열 Q를 계산하고 이걸 몰수로 나눠서 최종 델타 H를 구하면 실험 끝입니다. 좋습니다. 실험이 무사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얻은 이 데이터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해석해보고 또 왜 책에 나온 이론값이랑 내가 한 실험값이 약간 다를까? 그 오차의 비밀까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대표적인 3가지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을 섞는 중화 반응은 온도가 스르륵 올라가는 발열 반응이고요. 마그네슘 금속이랑 염산의 반응은 훨씬 더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온도가 더 크게 올라갑니다. 반면에 질산 암모늄이라는 하얀 가루를 물에 녹이면 오히려 주변의 열을 싹 빨아들여서 온도가 뚝 떨어져요.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려요. 온도가 높아졌다는 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한 거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와, 바로 그 부분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인데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도계로 재는 온도는요, 화학 반응 자체, 즉 반응계의 온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반응을 둘러싼 주위, 다시 말해 물의 온도로 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주위인 물이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반응계, 즉 화학 반응이 에너지를 밖으로 내뿜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반응 자체는 에너지를 방출한 발열 반응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반응 자체는 열을 뱉어냈고 그 열을 주변에 있던 물이 받아서 온도가 올라간 거군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가 실험에서 측정한 값은 책에 나와 있는 이론값보다 항상 절대값이 좀 작게 나올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열 손실입니다. 우리가 만든 스티로폼 컵이 완벽한 보온병은 아니잖아요. 뚜껑 틈이나 컵 벽을 통해서 열이 계속 바깥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액의 비열을 그냥 물의 비열이라고 어림잡아 계산한 것도 오차의 원인이 되고요. 심지어 스티로폼 값 자체가 흡수한 아주 약간의 열량을 무시한 것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이유들이 모여서 측정된 델타 H의 절대값은 이론값보다 조금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실험실에서 배운 개념이 우리 실생활과 또 여러분의 미래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원리는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깝게 있어요. 맨 처음에 봤던 손난로는 철 가루가 산소랑 만나서 녹쓰는 아주 격렬한 발열 반응을 이용한 거고요. 냉찜질팩은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열을 뺏어가는 흡열 반응을 이용한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연료가 더 큰 열을 내는지, 즉 더 효율적인지 비교하거나 폭탄처럼 어마어마한 반응열을 내는 물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룰지 연구하는 데에도 이 엔탈피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정리 질문 3가지를 드릴 테니 한번 스스로 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이유 열량계로 측정한 델타 H 값이 왜 무논값보다 항상 절대값이 작게 나오는지 그 주된 이유 3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금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똑같은 양의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킬 때 온도 변화, 즉 델타 T 값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하는 물의 양이나 용액의 농도 관점에서 실험을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심화 질문입니다. 분명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불안정해지는 반응인데도 왜 저절로 일어나는 흡열 반응이 있을까요? 혹시 화학2에서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 현상을 엔트로피와 깁스 자유에너지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